오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들, 그러니까 방송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이 결국 또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부권 전국을 타개할 해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오히려 당정 갈등을 노출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회동 이후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성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 손실이었잖아요. 그 결손이 그랬는데 56조 4천억 원.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이어서 올해에도 마이너스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상당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인데 세입 예산이 367조를 넘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수입이 30조 원이나 부족해진 거고, 그리고 지난해 역대급 결손 때보다 국세 수입도 6조 4천억 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일단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세수 재추계를 공식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2년째 세수 결손 상황이 이건 심각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세금이 크게 덜 거친 거잖아요. 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일단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됐고 반도체 침체에 따라서 법인세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 이익하고 세수에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 부진했던 충격이 이번에 이렇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인세가 포인트예요. 실제로 올해 부족한 금액에서 법인세에서의 결손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도 애초 목표보다 5조 8천억 원 덜 거칠 것으로 추정이 됐고, 여기에다가 그 에너지 비용,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4조 넘게 마이너스, 그 밖에도 종합소득세가 4조 원, 관세 1조 9천억 원, 상속증여세에서 5천억 원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요 세목 중에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 3천억 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됐어요. 이게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할 때 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돈 쓸 때 이렇게 일일이 다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거에서 돈이 나가는 거였는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다가 2008년에 이때 이명박 정부 때 감세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했고, 반면에 법인세는 같은 기간 4.9% 늘어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올해 이거 좀 계산을 해보면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덜 거쳤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3조 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를 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온 거고, 이게 노동하면서 월급에서 떼는 금액이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법인세 증가 규모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큰데, 이게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마저도 유일하게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 때도 떼고 쓸 때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와 서민만 죽어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네. 일단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이미 전망치에 모두 반영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질타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1차적인 과제는 이 구멍난 세수를 메워야 되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추가 경정 예산은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래서 기재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윳돈 있는 각종 기금을 어디선가 찾아내고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 이걸 불용이라고 하는데 불용으로 해서 부족분을 좀 메워보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런 식이었는데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끌어와서 2,500억 원을 차입을 해요. 다른 적립금 가져다가 쓴 거죠. 그래서 결국 돌려막기식으로 때우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채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로만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인 문제는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애초에 심의하고 확정한 방향하고 이게 좀 다르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중앙정부 재원 타격이 생기면 당연히 지방정부에도 여파가 갑니다. 왜냐하면 국세 중에 또 지방교부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아져서 지방에 또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이번 세수 부족분 중에 지자체에 지원해야 되는 돈이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경제사령탑인 기재부 예측이 너무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세수 오차율이 4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갔는데 그나마 2021년, 2022년 이때는 오히려 예상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는 오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해하고 올해 2년 동안 돈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이렇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만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지난해에도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더딘 흐름이 있었는데 좀 경기 전망을 상향 평가한 부분도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이런 고소득자 대기업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렇게 2년째 세수 펑크 맞물리게 되면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좀 뭐 내수 지표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외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사실상 기대하는 건 수출 호조뿐인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어요. 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막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서 월 2천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 다달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이 8달째 연장 들어가는 거고요. 특히 또 이번에 추석 연휴에 그 집중 대응 기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수가를 한시적으로 가산을 했잖아요. 그걸 또 오는 11월까지 연장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250%,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150% 가산이 유지되는 거고 중증 수술, 응급 수술은 진찰료 200% 추가 가산 연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하는 내용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10월 이후부터 코로나 치료제 2가지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보 적용이 가능해지고요. 환자 본인금은 현행 수준인 5만 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4 이걸 들고 나와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번에 OECD의 자료 제출한 회원국 평균치는 3.8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의대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이 7.2명, 일본 7.3명, 캐나다 뭐 이런 나라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OECD 평균이 14.3명이니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걸 토대로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의대 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전국 39개 의대에서 학생 3,200여 명이 2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학기 국가 장학금 5, 6월 달에 또 8월, 9월 걸쳐서 2번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뭐 의대생들 다 수업 거부하고 뛰쳐나간 상태였던 때예요. 작년 2학기하고 비교하면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2천여 명 줄어들었는데 지금 전혀 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고려하면 국가장학금 신청 규모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실상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게 국민 돈으로 인재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건데 수업을 듣는 사람은 없고 돈은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료계를 향해서 오늘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죠. 네. 최근에 의료단체에 오늘까지 그 협의체 참여할 건지 아닌지 구두로 뭐 그 얘기해달라 이제 구두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당이 강조를 한 건 최후 통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기한을 설정을 해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날을 지정하고 이렇게 얘기해달라 요청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흐름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만간 이 협의체 구성 작업을 좀 매듭 지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지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윤곽 나오도록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가 하면 여당 내부에서는 이거 정부도 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용산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정부도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은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는 불신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면택 회장이 그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났고 이재명 대표 만났고 또 사태 해결을 한다고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여야 대표들 만나기 전에 그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하고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면택 회장이 한때 미친 여자다 이렇게 뭐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또 얼굴을 맞댄 거고 여야 대표뿐 아니라 원내 대변인들 뭐 최고위원 등등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정치권하고 소통해 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광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류를 느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정부 대통령실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좀 국회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그 의료계 내부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택 회장 불신임 청원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이 돼서 오늘 마감하는데 들려오는 거는 이미 과반이 훌쩍 넘는 수가 좀 사퇴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져 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앞으로의 의협 집행부 행보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이 40여 년 만에 7광구 개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죠. 네, 이 7광구 하면은 좀 영화 제목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주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1970년대부터 여기에 어떤 자원이 있을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돼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규슈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50년 전에 1974년에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추진했고 한국석유공사, 일본석유산업단이 시범적으로 시추공도 뚫고 물리탐사도 벌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일본 측이 이거 경제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게 중단이 됐었어요. 양국은 그러다가 공동위원회를 이번에 39년 만에 되살리기로 하고 오늘 도쿄에서 만나는 건데요. 이 7광구 두고 여러 가지 설도 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이게 그 50년 전에 1974년에 공동개발 협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28년에 협정이 종료됩니다. 근데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협정 종료되면 이거 일본에 귀속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독자 개발할 것이고 사실 그걸 노리고 일본이 지금 좀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정부 설명으로는 아무리 협정 종료가 돼도 일본의 그 권한이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정부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륙분 그 권한이 중첩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겨두는 거지 누군가에게 뭐 권한이 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천연가스, 석유 이런 게 매장돼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우리 정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뭐 추가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 일부분이 뭐 자국의 그런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근처에서도 중국은 이제 천연가스 등을 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이 7광구 개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상 차기 총리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판세는 어때요? 원래 역대 최다인 9명 후보가 출마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이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렇게 3명인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도 아니고 외국 이름인데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 명씩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되게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정도. 그리고 각종 장관 역임을 하고 내각 경험이 풍부하고 이름값이 있죠. 근데 다른 우익 성향 인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둘기파로 좀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여자 아베라고 불리웁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강경 보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국내 뉴스에서도 뭐 어디 참배하고 어떤 우익적인 망언을 쏟아낸 사람 중에 이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총리가 된 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속하겠다 이렇게 공언할 정도로 극우 성향인데 지금 보니까 아직 지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 막판에 상승세 제일 많이 탄 후보로 지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인데 제일 어리고요 일단. 그리고 좀 준수한 외모가 있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차남입니다. 성이 똑같죠.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이 형이 일본 배우거든요. 그래서 또 뭐 이미지 쇄신에 기여할 거란 기대감도 있고 인기가 많아서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막판에 이제 그 어떤 공언을 내놓으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부부 별성 제도라고 해서 일본은 아직도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성 따르게 되는데 그걸 바꾸겠다 얘기를 하니까 국민적인 지지는 좋은데 그 보수층 반발을 사면서 막판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치는 이게 국민표가 아니라 지방조직표랑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 총재 선거 가고 그래서 파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파벌 세력이 누구에게 힘을 몰아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랑 지방조직이 지지하는 표 그러면 이게 나뉘니까 이 세 명 중에 어떤 조합으로 2명이 결선에 가느냐 이것도 결과를 크게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1차 투표에서 한 명이 갑자기 과반을 싹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그래서 그럼 결선까지 가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오후 2, 3시쯤 넘어서 차기 총재가 선출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치고도 평소 같은 시간 대비 차가 많은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는 충청권으로 내려가선데요. 옥산 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목천 부근에서 천안호도 휴게소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인데요. 창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원 2터널 부근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마포대교를 지나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작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들이 다시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모두 부결됐어요. 법안들은 끝내 폐기됐지만 야당은 재발의를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지 않는 이상 이제 3년 뒤 대선 전까지 거대 야당의 이러한 법안 단독 처리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뒤에 재발의를 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표결에서 이제 이게 폐기가 되더라도 내용을 일부 바꿔 재발의하는 일종의 변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3차, 4차, 5차까지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계속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여당 압박용이자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이 108석으로 8석만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을 통해서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여당의 8석 이탈표가 약한 고리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정권 말까지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몰아준 건 국민들이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라고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상병 특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설사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들과 지지층에게 우리가 이렇게 윤 정부를 상대로 특검과 법안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어제 본회의 재표결과는 달리 여당 내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탈표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직 임기 중반을 넘어선 상태고 레임덕이 왔다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의원들이 다들 우려는 갖고 있지만 이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씩 기자들에게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친 윤석열계 의원들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간 말을 아껴왔는데요. 최근에 그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 좀 터지면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지도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공격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 더 무서운 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친윤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8표가 이탈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직은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근 한 언론 기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더니 대통령이 선배님 저한테는 앞으로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의중과 별개로 사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정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과를 했을 때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대국민 사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오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의혹 말고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다시 터져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라서 대통령실에서도 기조를 지금 당장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TK 지역마저 특검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고 하던데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윤계 의원들도 이 김 여사 특검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너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여권의 큰 부담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지층마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한다 해도 여당과 정부가 기존 원칙을 쉽게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의 95%가 모두 허위이고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당이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민주당 프레임에 왜 말려 들어가느냐 이러한 불만이 더 큰 상황이에요. 이 인식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늘 특검에 대한 원칙을 수사가 미흡할 때라고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는 김 여사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천 개입 의혹 역시 구체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찬성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만인 건 이러한 뭐 불기소라든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한 거잖아요. 그런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 여당의 수사와 기소에만 맡긴다는 이 특검의 원칙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애초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각기 여야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한 명씩 나란히 통과시켜주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권위원으로 선출되면 안 된다면서 서미화 의원이 부결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서 의원은 이 한 위원 후보가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를 했고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자인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조치도 날치기로 기각시켰다. 그래서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 되어서 안 된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결국 자율투표에 맡겼어요. 근데 결과는 총 투표수 298표 중에 가결이 119표, 부결이 173표로 결국에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회를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부결이 여야 합의를 저버렸다 민주당이.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반대로 민주당은 이런 인사를 추천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다라고 맞받으면서 어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님은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여야 간 합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정당에서 그 개별 의원들의 신념에 따라서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짓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다만 만약 의원총회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해당 후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자율표결로 하기로 했다. 합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는 신뢰가 있었더라면 좋았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여야가 합의는 못 이뤄낼 수 있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소통은 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잘 되지 않으면서 여야 협치는 더욱 요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지난 19일에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당시에 김태효 차장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한 겁니다. 그간 야당은 김 차장을 두고 친일 공세를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안보의 핵심 공직자로 있을 수 있냐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태극기를 못 봤을 뿐 의도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 이전에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잖아요. 근데 외교적 화법에 익숙한 인사인데 왜 자꾸 이런 논란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태효 차장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외교적 화법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더 무게가 실린 발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김태효 차장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는 국제적인 자유연대론에 기초한 한미일 동맹 강화예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안보 협력에 방해가 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바탕이 돼 있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이 한 번씩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여러 뒷말을 낳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은 당정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형식과 내용 때문에 빈손 회동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30명 가까운 인원의 단체 밥자리였다는 점에서 현안과 관련한 깊은 대화가 나오지 못했고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독대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내용적으로는 지금 의료 대란 문제가 심각하고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여당과 정부가 밥만 먹고 헤어진 자리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 이후에도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고요. 장외에서 계속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독대는 상호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를 언론에 흘려서 보도가 나게 하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30명이 있어도 얼마든 말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왜 안 했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친한동훈계는 그러한 독대 형식이나 감정에 갇혀서 정말 본질인 여당 대표의 대통령 간의 대화를 놓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고 이를 한 대표가 독대를 통해 전화를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만찬장에서 내내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하고요. 만찬 후에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라면서 자신이 홀대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찬 회동 이후에도 한 대표가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의정 갈등이나 김 여사 의혹 관련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대통령실이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바꾸고자 이런 여론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면에는 지금 한 대표는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기대했던 것을 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하도록 기조를 바꿔달라는 사명을 안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고 신뢰도 이미 거의 바닥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독대 요청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행태를 띈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개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멀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쨌든 독대를 요청했고 이걸 안 들어준 건 대통령이다.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일부 친윤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요청이 거듭되면 사실 한 번은 만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끝까지 독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처음 독대를 요청했을 때부터 이제 언론 플레이로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고요. 이미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대 자체를 달가워할 리도 없고요. 또 와서 할 얘기가 뻔합니다.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본인이 의정 갈등은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고요. 김 여사 문제는 왜 오히려 당에서 적극 나서서 안 싸워주냐라는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인식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와 김윤아의 오늘 이곳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것 돋친 범, 이것 부러진 매, 이것 없는 봉황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날개입니다. 속담 날개 돋친 범은 몹시 날쌔고 용맹스러운 기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날개 돋친 범처럼 달려가서 상대 선수를 때려 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관용구 날개 돋치다는 상품이 시세를 만나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관용구에는 의기가 치솟다란 뜻도 있어서 그 선수는 날개 돋친 새처럼 이번 대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날개 부러진 매 또는 날개 부러진 독수리란 속담은 미세를 부리다가 타격을 받고 힘없게 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날개 없는 봉황은 쓸모없고 보람없게 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구슬 없는 용, 꽃 없는 나비, 물 없는 기러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10월로 들어서야 더위가 주춤할 전망인데요.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22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나란히 28도 서쪽 지역입니다. 부산도 오늘은 29도, 완도와 제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강원 영동은 선선해서 속초의 낮 최고 기온 오늘 22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과 강원 북부 산지인데요.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고 오늘과 내일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는데 강원 영동 30에서 최고 100mm 이상, 경상권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 내일까지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경기 남동부나 강원 내륙,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경상 내륙에 5mm 내외의 소나기가 오겠고 9월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서울 26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가 10월 첫날인 화요일부터 서울 낮 기온 22도, 수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를 통한 지급금 이외에 지연손해금 267억 원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숙소를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두 사람 모두 최종 복귀 시한이었던 지난 수요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고용부에 무단 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뒤 출석 요구 등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불법 체류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앞서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었죠. 일단 정부는 적은 월급에 대한 불만을 주된 이유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단계부터 이런 불상사가 터지면서 일각에선 졸속 도입이 불은 예견된 이탈이다 같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급여 지급 형태를 손보고 또 비자 기간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고요. 또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려 이 자칫 부자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이어서 베트남 요양보호사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된다고요. 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한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특정 활동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남 창원시 마산대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내국인이 점점 더 줄어드는 데 따른 건데요.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는 2027년이면 1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서 요양보호사 공급은 같은 해부터 7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로 외국인 상당수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과 보수교육, 임금 등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선 도심 대로변에서 10대 여성이 뒤따라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어제 새벽 벌어진 일인데요. 이 도심 대로변인데다 근처에 편의점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17살 피해자는 이날 밤 늦게 친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남성이 따라가더니 등 뒤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 쓰러진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휘둘렀다고 합니다. 비명소리에 행인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는데요. 이 어린 학생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붙잡혔는데요. 인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30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발견된 곳에서 가까운 주택가에서 다른 시민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묻지마 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도 마찬가지네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 임금을 수년간 가로채고 불법 소개비를 받아 챙긴 무등록 선원 소개업자가 검거됐다고요. 네, 참 사연을 들어보니 피해자들은 이 통발 어선에서 마치 노예처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는 3년 전 임금이 높은 일을 소개해준다는 한 선원 소개업소 소장의 권유에 속아 서해 꽃게잡이 어선에 채용됐는데 악몽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조업기인 5개월 동안은 배에서 아예 내릴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망갈 걸 우려해 좁은 배에서만 생활하도록 강요했다고 하고요. 하루 20시간씩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지만 2년간 손에 쥔 돈은 고작 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았더라면 이보다 10배는 많은 6,4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야 하는데 해경 수사 결과 취업을 알선해준 소장이 중간에 농간을 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장은 임금을 떼일 수 있으니 선주에게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 뒤 약 5,800만 원을 자신이 챙겼고 임금을 선주로부터 받아 숙식 제공비 차감 명목 등을 대면서 돈을 적게 주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남 통영해경은 수년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 소개업자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3명을 서해안 꽃게잡이 통발어선에 취업시켜 임금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숙식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한 뒤 뱃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드러났고요. 특히 한 어선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소개소로 데려와 다른 어선에 탈 때까지 감시하고 이 과정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하는데요. 통영해경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임금을 착취당한 직접장애 선원 등을 서해안 어선에서 구출하고 가족에게 인계보호 보호하고 있고요.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사범 수사를 확대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도주 끝에 체포됐죠. 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지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자와 도주를 도운 지인 2명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명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붙잡혔는데요. 조사 결과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가해 운전자의 도주를 돕기 위해 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취소한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 네.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발표되고 처벌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이라면 정책 발표 이후 최근 실제로 차량이 몰수되거나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처벌이 보다 강력해졌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지난해와 올해 경찰이 교통범죄 특별수사기관에 압수한 음주 차량만 350대에 달할 만큼 여전히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한 뒤 아예 술을 더 마셔 측정이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같은 꼼수까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린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더욱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다음 소식 보죠. 최근 서울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인 대부분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고요. 최근 서울 곳곳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서인지 들여다보니 오래된 하수관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서울시 땅꺼짐 현상의 절반에 가까운 45.1%는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는데요. 서울 하수관의 55.6%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시화가 일찍 진행된 강북권에서는 매설된 지 50년이 넘은 초고령 하수관이 종로구에서 54.8%, 용산구는 49.6%에 달했는데요. 서울시는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노후 하수관의 균열을 점검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가 정비한 노후 하수관 거리가 전체 1%에도 못 미치면서 정비 속도보다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단골 빵집이 악플과 별점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지난 화요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이 빵집 상호가 공개돼 불똥이 튄 건데요. 가게 주인은 축구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장소인데 너무 힘들다 토로했습니다. 네. 당시 청문회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이 소환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임생 이사는 감독 면접을 위해 지난 7월 초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 찾아갔다면서 홍 감독이 자주 가는 빵집이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만나 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고, 홍 감독은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이라며 빵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장소만 좀 제공해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빵집 상호명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 이사로부터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밝혔었는데 문체위원들은 지원서를 제출하고 PT 면접까지 치른 외국인 감독 후보와 달리 동네 빵집에서 감독직 제안이 오간 것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빵집 상호가 공개된 이후 해당 빵집의 SNS 계정을 비롯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등에는 악플과 평점 테러가 쏟아졌는데요. 리뷰에는 여기가 그 유명한 홍명보, 이임생 카르텔 비밀기지인가? 저도 영업 끝나면 가게 좀 열어주실 수 있냐? 같은 악의적인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네. 빵집 주인은 축구랑 아무 관련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고 8평짜리 매장의 조그만 동네 빵집인데 리뷰에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쓰셔서 힘들다며 감독님이랑 좋은 관계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해서 인사하고 지냈고 축구계와 관련 없이 장소로 이용됐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해당 빵집은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는 점에서 사장님 당황하시겠다. 엄한 곳에 와서 별점 테러하지 말자며 자중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바로 가을 전어인데요. 요즘에는 가을 전어 찾기가 힘들다고요. 네, 이런 말도 있죠. 봄은 향기로 오고 가을은 소리로 온다. 낙엽 받는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가을 전령사들의 발자국이 조금씩 다가오는 듯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지글지글 가을 전어 굽는 소리가 제일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미식계 전령사는 강간무소식입니다. 구워도 먹고 회로도 먹고 가을 전의 고소함은 깨가 서말이 들었다는 감탄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을과 전어는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데요. 산란을 마친 전어가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고 연안으로 올라올 때가 딱 가을이고 9월에서 10월 사이
살이 붓고 기름기가 오르면서 절정의 맛을 선물하는데 이 반가운 손님이 올해는 어찌 좀처럼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창 횟집 수조를 휘젓고 다녀야 할 전어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일부 식당에선 전어 찾는 손님들을 향해 금일 전어 없습니다. 주문해도 안 들어와요. 같은 안내 문구를 붙이기도 합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값이 배가 됐는데요. 지난 10일 기준 킬로그램당 도매가는 25,000원, 해마다 이맘때 가격이 10,000원 안팎 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펄펄 끓는 바다 수온 때문에 전어 어획량이 뚝 떨어졌다는데요. 수온과 염도 등 변화를 잘 견디는 전어지만 9월까지 이어지는 늦더위, 그에 따른 고수온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10만 톤 이상이던 연간 생산량은 2020년 들어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기후로 사라져가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다만 전어를 만나기 위해 가을을 기다려왔던 미식가들에게 전어 실종 소식은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집 나간 전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인데요. 올여름 폭염의 심술이 아직도 끝나질 않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무척 서늘해졌어요. 네. 지난 20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요. 맞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독감 국가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영유아, 또 임신부, 그리고 이들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은 독감에 걸리면 이 면역이 괜찮은 아주 좋은 성인들과는 달리 중증으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거죠. 이 접종하는 데 들어있는 그 백신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유행할 균주를 고릅니다. 그래서 그 균주에 4가지가 포함된 4가 백신이 사용이 됩니다. 독감을 독한 감기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독감과 감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독한 감기가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감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깁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 약 200여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이 상기도 기관지나 폐 이런 쪽에 염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것이 감기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아주 독특한 바이러스 한 가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독감이 한번 생기면 이 일반 감기에 비해서 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근육통도 훨씬 심하고 기침 같은 증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독감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네. 또한 이 독감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폐렴이나 뇌 수막염 같은 게 생겨서 심각한 후유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독감은 유행하기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거죠. 따라서 독감 예방을 했다고 해서 감기가 예방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달라요. 네. 근데 독감 예방 접종 하러 가면 왜 3가 백신도 있고 4가 백신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A형, B형, C형이 있어요. 근데 A형과 B형은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C형은 사람한테 감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형과 B형에서 각각 2개씩을 뽑아서 만들어낸 백신이 4가 백신이고 A형 2개, B형 하나 이렇게 뽑은 것은 3가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B형을 하나 더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더 훌륭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3가 백신만 만들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4가 백신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가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좋겠죠. 독감 예방 접종이 내년 4월까지라고 하면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렇죠.
언제 맞는 게 가장 좋아요? 시작할 때 맞는 게 가장 좋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야,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야 예방접종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항체가 형성이 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6개월 정도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월 달에 맞으면 내년 4월 말까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이 가장 좋죠. 다만 이제 지금 맞겠다고 막 가면 금방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독감 예방 접종이 그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주로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쯤 맞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아야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감기랑 다르기 때문에 맞아야 돼요. 사실 감기는 이제 뭐 여기서 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한 2주 정도까지 가거든요. 약을 먹어도 한 2주, 약을 안 먹어도 한 2주면 해결되는 것이 이제 감기인데 독감은 합병증도 생기고 후유증도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 뭐 나는 면역성이 훌륭해서 안 맞고 그냥 걸리지 뭐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잘 지나가면 괜찮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고 나면 아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 독감 예방을 했더니 입원과 사망의 확률이 훨씬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확인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100% 다 예방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입원 예방 또 사망을 줄여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부들은 감기약도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독감 예방 주사 접종도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임신부들도 맞아도 돼요? 임신부는 맞아야 합니다. 맞아도 돼요가 아니라 맞아야 돼요. 대한감염학회에서 임신 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독감에 감염이 되면 합병증이 생기거나 입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임신 중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더라도 아이한테 이상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사실 독감에 걸리면 뱃속의 아이 즉 태아한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척수나 신경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지 못하는 뭐 척추가 둘로 나눠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고 또 출산 후에 모유 수유 중인 산모도 예를 들어서 그 독감에 걸리게 되면 아이한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독감에 걸린 분들도 굳이 예방접종을 해야 할까요? 독감에 한번 걸리고 나았다. 그러니까 나는 맞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독감에 이미 삭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A형 2개, B형 2개예요. 그러면 내가 걸린 게 A형 한 가지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걸렸더라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독감 예방 접종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진 항원을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컨디션이 나쁠 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하러 갈 때는 좀 몸을 따뜻하게 잘 유지하게 가시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예방 접종 하지 않는 게 맞고 접종 직전에 온도를 재서 우리 몸의 온도가 정상인지 높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는 금방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 좀 남아 계셔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예방접종하지 않은 아이는 데리고 가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네. 또 예방접종 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던 분들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만성 질환자, 노약자 또는 면역력 억제 제제 약물 먹고 있는 그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장기 이식 환자 이런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도록 했는데요. 독감 주사와 동시에 맞아도 될지 좀 걱정이 돼요. 예, 사실 코로나가 맨 처음에 유행을 할 때는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접종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2주 간격을 두고 맞아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확인을 했고 또 이미 독감에 또는 코로나에 동시 접종을 했을 때 면역성이나 안전성이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접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적극적으로 동시에 접종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쪽 팔에 두 개를 맞는 것보다는 오른쪽 팔에는 독감, 왼쪽 팔에는 뭐 코로나 이렇게 맞는 걸로 좀 접종 부위만 다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성인들이 꼭 챙겨야 할 예방 접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예방 접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사실 뭐 어른들은 예방접종 끝난 거 아닌가? 뭐 어릴 때 다 맞았으니까 어른이 뭐 꼭 예방접종 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 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독감 말고도 맞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백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T뎁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칼에 찔리거나 뭐 유리에 베이거나 발로 밟고 가다가 오염된 곳에 갔다 이럴 때 파상풍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파상풍을 사실은 10년에 한 번씩은 맞아줘야 되는데 이 파상풍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백일해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백일해는 성인은 걸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인이 걸리면 그 백일해를 아이한테 옮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 그 성인들 백일해를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한테 걸려주면 아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백일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일해만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T뎁 백신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맞고 10년마다 또 한 번씩 맞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파상풍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디프테리아도 이 백신 안에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백일해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T뎁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환절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고령층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 리스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나이가 드시면 꼭 해야 될 예방접종 우리가 크게 한 2개 정도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이에요. 이건 뭐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이거 맞으셔야 됩니다라고 권장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폐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이 폐렴에 걸릴 확률은 일반 성인이 폐렴에 걸릴 확률에 비해서 3.4배나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2018년에 폐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8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폐렴 예방접종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맞는 백신이 있어요. 둘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2가지 백신을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착착 맞아주면 좋은데 하나 맞고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폐렴 백신 맞았는데 왜 또 맞으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는
다당류 백신이고 하나는 단백 결합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맞아야 이게 완벽하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맞았는지를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백신이 뭐냐 하면 대상포진이에요. 이건 한번 생기면 엄청나게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잘 못해서 평생토록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도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데, 이 대상포진 백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맞던 백신이에요. 이것은 한번 맞으면 평생토록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반 이하로 쭉 떨어져서 또 다시 걸릴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 최근에 나온 백신은 한 번 맞으면 평생토록 예방 효과가 유지되는 백신이에요. 그 대신 두 번을 맞으셔야 돼요. 나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새로 나온 것을 맞으셔야 앞으로 내 평생토록 예방이 되는 그런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거 아시고, 두 번 맞아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한 번 맞고 2개월 뒤에 다시 한 번 맞으셔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요것은 최근에 권장되고 있고, 60세 이상 성인은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즉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거나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는 이런 금기 사항이 없는 한은 반드시 좀 맞아주시는 것이 추후에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어쩌면 또 스스로가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40세 미만 성인들. 네. 이분들도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40대 미만이면 아주 혈기왕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도 맞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A형 간염, 두 번째는 B형 간염. 이 간염에 대한 건데, A형 간염은 사실 예전 사람들, 즉 나이가 좀 드신 분들, 60세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다 걸려서 항체가 있습니다. 워낙 좀 환경이 그 당시에 이 자라날 때 환경이 썩 깨끗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A형 간염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조금 앓고 다 지나가면서 항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40세 미만인 분들은 너무 깔끔하게 자란 거예요. 너무 깨끗이 자라서 이분들은 A형 간염이 몸에 한 번도 안 들어왔던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A형 간염 백신을 좀 맞는 게 좋은데,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이나 실험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A형 간염 유행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맞는 게 좋아요. B형 간염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어릴 때 다 맞춰줬습니다. 태어나면 전부 3차 접종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맞았는데, 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보육시설에 이제 취직을 하시려고 할 때 B형 간염 항체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았는데 왜 없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연히 확인이 됐지만 다시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이거 맞으셔야 되고, B형 간염은 그냥 만약에 항체가 없이 걸리게 되면 간 경화를 통해서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훨씬 좋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이 또 꼭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임신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은 풍진과 수두를 예방접종 하셔야 돼요. 풍진은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임신 전에 이 산부인과 가면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풍진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이 접종하고 나서 금방 그 아이를 가지시면 안 되고 한 4주 정도는 피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두는 2번 맞거든요. 그래서 2번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근데 풍진 예방 주사는 어릴 때 맞지 않아요? 맞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12개월에 한 번, 4에서 6세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맞습니다. 근데 이 기초 접종을 했더라도 성인이 돼서 추가 접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에요. 이때 이제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미리 산전 검사를 해보면 풍진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풍진이 걸리면
기형아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려면 이미 이 풍진 항체를 엄마가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듣고 저는 김유나의 오늘 이 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요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걸그룹 재결합 소식 전해드리면서 뭐 2NE1, 카라, 러블리즈 이야기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반가운 재결합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한번 같이 음악을 들어볼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걸그룹 여자친구가 재결합 소식을 알렸어요. 네.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던 걸그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체한다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갑작스러운 해체 때문에 많이 충격받으셨던 네.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당시가 2021년이었으니까 요즘 K-팝 아이돌 그룹으로 치면 아직 7년 그 재계약 시즌이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네. 회사 측에서 해체를 알리게 돼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런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또 그만큼이라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여자친구는 특히나 좀 연령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은 걸그룹이었어요. 맞아요. 그 특유의 건강하고 씩씩한 이미지 때문에 아주 어린 청소년부터 연배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너무 예뻐하고 귀여워하던 걸그룹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5년 1월 16일에 발표했던 데뷔곡 유리구슬부터 큰 사랑을 받으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6인조 그룹이죠. 그래서 리더 소원 씨를 비롯해서 예리 누나, 유주, 신비, 엄지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재결합에도 모두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팀이 조금 독특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데뷔곡부터 이례적으로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요. 특히 멤버 가운데 뭐 기존에 알려져 있다거나 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데뷔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 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획사 출신이어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 소속이 아니라 네. 이런 곳에서 새롭게 데뷔한 신인 걸그룹이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하는 일은 드물다. 업계 내에서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그룹인데요. 또 이외에 이 팀이 데뷔했던 한 2010년대 중반 정도가 그 K-팝 씬 안에서는 세계관 그리고 N부작 이런 게 인기 있던 시절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 N부작 안에서 학교 3부작 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데뷔곡 유리구슬이 이제 학교에서의 만남 그리고 다음 곡인 오늘부터 우리는이 첫사랑 그리고 이어졌던 시간을 달려서가 이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소녀들의 뭐 일상, 감정 교류 같은 것들을 그려냈는데요. 참 그 힘찬 에너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했었고 또 그만큼 그리워했던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재결합 소식 듣고 여러분과 그 힘찬 에너지를 오랜만에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0주년에 다시 뭉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년. 네. 정말 반가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럼 여자친구의 히트곡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데뷔곡이자 뭐 어떤 여자친구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좋을 곡이죠. 유리굿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유리굿을 함께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의 유리굿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시절 풋풋했던 여자친구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요즘 많이 활동하는 걸그룹과는 스타일이 좀 달랐던 시기죠. 맞아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걸그룹들은 그 어떤 파워풀한 면에 있어서는 이 여자친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지만 이제 이 여자친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청순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여자친구의 수식어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파워 청순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돌 안에서는 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는 단어인데 네. 두 가지가 겹쳐져서 여자친구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적으로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막 너무 깨끗하고 맑고 막 청정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 그 음악을 행하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정말 관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차게 춤을 추는 모습들이 아마 눈앞에 선하실 네. 텐데요. 그래서 이 음악씬 안에서도 음악적으로는 뭐 SES나 핑클 초창기, 뭐 에이핑크나 러블리즈 같은 그런 청순하고 좀 깨끗한 소녀의 이미지를 이어가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그 당시에 활동하던 어떤 걸그룹보다 힘이 넘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업계 용어로 갭 매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매력으로 많은 분들을 사로잡았었죠. 5663님이 여자친구 네. 하면 칼 근무가 그러니까요. 떠오르기도 하대요. 하셨어요. 네, 정말 저 소녀들 괜찮나 싶을 정도로 네, 맞아요. 또 뭐 힘 조절 같은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 근무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무대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도 맞아요.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칼군무가 각만 맞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은 강도로 이제 대중을 만나는 그 어떤 각오, 네. 패기 같은 것이 참 돋보이는 그룹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무대 때문에 여자친구는 역주행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 오늘부터 우리는이라고 하는 또 이제 여자친구의 대표곡 가운데 이 곡으로 활동하던 2015년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서 한 행사가 열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무대를 하지 않는 게 맞는데 네. 이제 행사 측에서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했고 그런 비가 뭐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이 여자친구 멤버들이 몇 번씩 넘어지면서도 금방금방 네. 다시 일어나서 무대를 하는 당시엔 아마 뭐 꽈당지캠 뭐 이런 이름으로 소비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엔 너무 좀 위험하고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좀 감동을 네. 받고 저 팀은 정말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팀의 오늘부터 우리는을 비롯해서 여러 곡들이 차트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여자친구에게는 그때 그 무대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은 마음이 또 대중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랑을 불러 모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자친구의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바로 그 곡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이고요. 이 곡들을 보면 여자친구는 다 곡에 부제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구슬은 글래스비드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들어 있었고 이 오늘부터 우리는은 노래에도 계속 등장하는 Me gustas tú라고 하는 이게 또 부제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힘차 넣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올게요. 네,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돌아보니까요. 여자친구가 정말 히트곡이 많았던 맞아요. 걸그룹이었던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지금 또 작은 노래방 만들면서 따라 부르고 있었죠. 네, 아니 그만큼 화려한 기록들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데뷔하던 해에 중소기획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이제 당시 신인상들을 완전히 휩쓸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앨범만 냈다면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해서 아마 제 기억에 역대 걸그룹들 가운데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1위 그 횟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리고 방금 노래 들어보신 오늘부터 우리는이나 시간을 달려서 같은 곡들은 요즘은 좀 흔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좀 드물었던 이렇게 이상 스트리밍된 노래 네. 뭐 기록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갱신하기도 했어서 워낙 케이팝을 이야기하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코닉한 팀이 되었었죠. 저는 이 팀이 결국에는 뭐 팀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는 노래로 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싶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좀 석연치 않은 이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10주년 맞이라고 해요. 아까 역시 말씀드렸지만 2025년 1월 딱 10주년이 되는 그 시기를 맞춰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전 교수님이 한글 가사가 많아서 교과서에도 실렸어요라고 알려주셨네요. 맞습니다. 그 K-팝 가수들 가운데에는 이제 영어를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팀은 가사에 한글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좀 예쁜 가사상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에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의 히트곡들 쭉 듣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곡만 더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우리 어떤 곡 들어요? 큰일인데 이럴 때는 제 취향대로 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곡을 한 곡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이 여자친구의 매력이 이렇게 힘차고 청순한 뭐 이런 것에도 있지만 약간 좀 어두우면서 애수띤 느낌이 나는 그래요? 괜히 그 울면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여자친구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걸 들어봐도 힘차게 막 웃으면서 추고 있지만 약간 눈물이 고여 있어. 저는 이게 여자친구의 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깊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너무 잘 살아있는 곡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밤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게 2018년에 발표한 미니 6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밤이라는 것은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좀 쓸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의적인 감성이 잘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이 해체된 이후에 BBG라고 해서 은하, 신비, 엄지 이렇게 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팀이 또 활약을 했었는데 이 팀이 퀸덤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선보이면서 이게 여자친구의 정수지라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기도 했던 곡이었어요. 제 픽입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밤은요.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은아의 오늘 이 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5944님이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있으면 오늘 오후가 활기차게 시작될 것 같아요 하셨고요. 권윤희님은요. 점심시간마다 세무정 들으면서 알찬 정보 얻어갑니다. 쭉 이어가시길 바래요 하셨어요. 이 두 분께 남은 오후도 잘 보내시라고 따뜻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여자친구의 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